그러니까 유비, 조조, 선권 이 위초고를 대표하는 이 세 사람, 여기는 결국 이 세 사람이 통일은 못했고 이 후대에 한 거죠. 촉한을 총체적 국력 지수를 하나로 잡는다면 손권의 오나라가 약 2배, 그렇게 차이 나요. 그리고 조조의 위나라는 약 6배로 잡고 있어요. 60년간 지속된 게 의아스러울 정도로, 즉 삼고철효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이 유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떻게 됐을까? 대기업 가야지 조조한테. 그러면 이건 적벽대전도 일어나기 전에 그러네요. 천하일통이 거의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아니면 조조가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다면. 남의 아내 누굴 탐했더라요? 허구한 날 탐합니다. 네 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삼국지 지략가는 누굽니까? 저는 사마이를 다른 사람들의 동시대 사람들과는 레벨이 다른, 그래서 임관을 잘해야 돼요. 삼국지를 뒤집어 보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입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에서 중국 역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삼국지 곳곳을 찾아다니는 삼국지 유튜버 기행장군 양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두입니다. 삼국지 오락하다 하마터면 대학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네. 삼국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삼국지를 읽어는 봤는데 삼국지는 진짜 깊게 파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삼국지는 장난 네.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덕후들이 너무 많아요. 웹소설 장르에 대체 역사물이라고 있거든요. 네. 삼국지로 대체 역사하는 작가들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댓글에 막 엄청 달리기 때문에 그런데도 끊임없이 애정을 갖고 그쵸. 관심을 갖는 주제. 계속 나오죠. 계속. 자, 그래서 오늘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그 삼국지 얘기, 그 중에서도 삼국지의 우리가 이제 가정을 또 해보는 거죠. 물론 역사의 가정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저 사람이 혹시 여기에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한번 재밌게, 또 삼국지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론도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게임 유저들이 전장에서 역할과 직업을 가지고 직접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삼국지 천하결전과 함께 이야기를 좀 섞어서 재미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게임은 워낙 오래됐잖아요. 엄청 오래됐죠. 네. 저 어렸을 때부터 나왔으니까. 처음 하신 게 한 90년대 뭐 이때도 있었죠. 90년대도 있었죠. 맞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삼국지 게임은 저는 이제 얼핏 기억에, 전 게임을 이제 잘 못했지만 네. 막 채팅이나 텍스트로 뭐 설치한다, 어디 쳐들어간다 이런 걸 얘기하면 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얼핏 나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그때는 3.5인치짜리 디스크 있었거든요. 아, 그 있죠. 두 개를 넣어가지고 플로피 하는 디스크. 예, XT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예. 1메가였어요 게임이. 와, 예. 1메가면 사진보다도 적네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하면서 하나씩 이제 커서를 움직여서 하는데, 그거 한 3박 4일 대학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그게 빠져가지고 제 스스로 망치로 플로피 디스크를 깨고 간신히 대학원에 합격했었던 흑역사 아까 봤더니만 좀 해봤는데요. 천하결전 그때 나왔으면은 저는 분명히 고고학자가 못됐을 것 같아요. 요즘 게임들은 도파민 장난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사학과에서 신입생들 면접을 하는데 예. 지금도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사학과에 지원하는 계기가 삼국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영향력. 어떤 판본의 삼국지를 읽었어요? 물어보면 지금 세대들은 아무도 활자화된 삼국지를 읽은 학생은 없는데 게임을 해봤다는 게임을 거예요. 했구나. 여전히 지금도 젊은 MZ세대에게 게임을 통해 삼국지가 인기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활자로 된 거 보기 전에 게임을 통해서 장수들을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봤어요? 다음에 책을 봤어요. 와, 얘는 뭔데 이렇게 세지? 뭐 얘는 뭔데 이러지? 그리고 게임이 또 스토리가 나오는 게임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걸로 삼국지를 배웠죠. 기행장군님도 게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삼국지 게임으로 입문을 했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책으로 인생이 60권 만화 삼국지로 이제 읽으면서 60권 삼국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이제 가시는 거고. 맞습니다. 와, 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 자, 하여튼 뭐 이 삼국지 뭐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뭐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뭐 매력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 일단 삼국지의 제일 메인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비, 조조, 선권 이 위초고를 대표하는 이 세 사람, 여기는 결국 이 세 사람이 통일은 못했고 이 후대에 한 거죠? 정확하게는. 그쵸, 사마씨가 있죠. 근데 왜 유비나 조조나 선권은 그때는 뭐 시간이 좀 부족했나요? 통일할 만한 시간이나 아니면 뭐 역량이 좀 부족했었나요? 왜 못했지 마지막에? 그래서 이 질문을 역사학자로 생각한다면 왜 위초고
그래도 각각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볼 땐 조조의 위나라가 왜 빨리 통일을 못했나 이게 사실 관건이지 오나라와 촉한 진영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일이 사실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저희는 역사학자들은 봐요. 너무 힘의 차이가 커요. 오늘날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데이터로 본다면 촉한을 총체적 국력 지수를 하나로 잡는다면 손권의 오나라가 약 2배 그렇게 차이 나요. 그리고 조조의 위나라는 약 6배로 잡고 있어요. 사실 이 삼국시대가 220년에서 280년까지 60년간 지속된 게 의아스러울 정도로 그래요? 사실 조조의 위나라가 일통이 거의 가능할 뻔했는데 그래서 적벽대전이 결국 거기서 패배하면서 삼국 정립과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그 60년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그게 이제 우리들의 연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너무도 흥미롭게 세 진영이 각축을 벌이는 이야기로 스토링이 들리니까 적벽대전에서 진짜 너무 크게 해먹어가지고 안 된 거구나. 사실은 제가 고고학적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저는 전공이 국쪽, 이제 주로 유목민족 하다 보니까 역사나 고고학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벌어진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삼국의 진짜 승자가 누구냐 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유목민족이거든요. 저기 삼화염의 진나라 세우지 않습니까? 서진이 310년에 멸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남북조 시기가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556에서 계속 흉노계통, 선비계통이 몇백 년 동안 쳐들어와요? 예, 천하를 지배하고 당나라가 되어서야지만 비로소 다시 이제 한족 중심의 하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게 우린 삼국지를 다 하는데 발굴을 하면 할수록 그 시대적은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너무 짧고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게 게임이나 이야기라는 것은 꼭 실제 역사에서 거대한 사람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 역사에 있어서의 약간의 그 틈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럼 우리는 2000년 내내 그때 재밌다고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그래요? 해봅니다. 학계에서는 후한말에서 수당 제국이 출현하기까지 약 360년간에 걸친 중국 중세의 장기 분열인데 그 장기 분열의 전반부 60년 정도가 삼국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유하자면 저는 강의 때 삼국시대는 찻잔의 태풍 같은 그런 작은 파랑이라면 이후에 유목민족에 의해서 황하유역을 뺏기게 되는 위진남북조 시대는 메가쓰나미 같은 역사의 큰 격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신기하다. 그 전반부에 짧았던 삼국시대가 강렬하게 남은 것은 소설 삼국지연의 이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우리들에게 난세 시대로 각인됐던 거죠. 진짜 신기하다. 그 60년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중국 역사에 있어서 삼국지 이야기가 꽤나 중요한 뭔 줄 알았는데 전체 역사를 보면 매우 짧은 시기에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막 있었던 것도 아닌 역사적으로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자들은 거기에 쭉 빠져서 삼국지를 이렇게 옛날 좋아하는. 상상하고. 자, 그럼 우리 이제 네 분께서는 혹시 삼국지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진짜 이프 만약에 진짜 이게 이렇게 됐다면 아니면 뭐 이 상황에서 누가 이겼다면 이런 것들 이제 가정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거 하나면 진짜 끝판왕이다 싶을 만한 이프가 혹시 어떤 거 있으신지 뭐 적벽대전에서 예를 들면 뭐 조조가 이겼다 이런 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프가 좀 있습니까? 웹소설로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요? 웹소설은 뭐 원술도 주인공으로 나오고 꿀무랑 원술 뭐 이런 제목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근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유비가 관우가 죽고 참아요. 참아 제갈량 말을 들어 일행대전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왜냐면 현대인이 그때 유비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 죽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참아. 그리고 이제 오히려 죽게 한 오나라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위나를 쓰러뜨려 북벌을 합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쳐가지고 최후 승자가 돼요. 최후 승자가 이제 유비가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 들어보니까 이제 하북 지역을 통일한 조조가 6배라고 하면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이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이상한 짓만 안 했으면은 오래 살지 않았을까. 예, 전 뭐 평소에 조금 if로 설정해봤던 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이제 전체 삼국지 이야기 구도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고민해봤었어요. 우리가 이제 정사에도 나오는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융중의 초가집에 3번 찾아갔다는 정사에도 나오는 이 삼고초류 이야기. 제가 첫 번째 설정한 if는 끝내 유비가 제갈량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즉 삼고초류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이 유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떻게 됐을까? 대기업 가야지 조조한테. 이 천하의 인재는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한 건 제갈량이 조조에게 갔더라면 그러면 이건 적벽대전도 일어나기 전에 그러네요. 천하일통이 거의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처음 생각했던 그럼 이후였고요. 삼국지 자체가 그냥 별로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삼국시대가 60년 가지 않고 굉장히 조기에 아마 조조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황제의 측에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또 이제 반대로 혹시 제갈량이 이제 조조한테 갔다면 네. 발탁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너무 똑똑해서요? 아니면 거기 너무 인재들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들 많이 너무 하죠.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제갈량 정도 되면은 발탁은 됐겠죠.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리지 않았을까. 충분히 자기 능력 발휘할 만한 정도의 마당이 형성되지 않을 수는 있다. 사마이도 조조를 섬길 때는 그렇게 본인의 능력을 펼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조조가 죽고 조비 시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발탁이 되면서 본인의 능력을 이제 펼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기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네네네네. 생각을 또 합니다. 아니면 조조가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다면 남의 아내 누굴 탐했더라요? 허구한 날 탐합니다. 아 그런가요? 장수 쳐들어간 다음에 장수 안에 탐하고 그래서 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지만 않았으면은 그 인재들 살려갖고 어떻게 갔을 텐데 그것도 좀 아쉽긴 하고 그다음에 원래 관우한테 주기로 한 남의 아내가 있어요. 두씨라고 주기로 해놓고는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가 그래서 관우가 그래서 떠났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유비 때문에 떠난 게 아니고 두씨 안 줘가지고 조조가 여인에 대한 욕심을 조금 조금 줄였다면 벌었으면 관우도 밑에 들어오고 전이도 살아있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삼국지 천하결전 게임이 뭐 역사를 철저하게 고증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삼국지 전략 게임 중에 최초로 다양한 직업을 도입한 게임이기도 하다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 뭐 맵이랑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구현을 잘 해놨고 실제로 고증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야, 요 캐릭터는 딱 봐도 그냥 힘세 네. 보이네, 그죠?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기존의 삼국지 게임의 투박한 화풍에서 벗어나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 세련됐더라고요. 네. 특히 무장이 착용하는 갑주, 무기, 뭐 장팔사모잖아요. 그 다음에 배경, 배경 디테일 보세요. 이런 것을 역사적 사료를 그대로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장군들이 실제로 입었을 법한 그런 옷들, 그다음 무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이 좀 됐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 놀란 게 여기 특히 여기 갑옷인데요. 네. 저기 뭐 장비가 이렇게 장판파에서 딱 있는데 네, 저거 네. 그냥 자체만 보면 그냥 많이 봤었던 그쵸. 장면 같은데는 디테일을 보거든요. 저게 한나라 시대에 쓰였던 저 갑옷이에요, 저게. 근데 실제 저거는 고고학적으로 나오는데 저거는 보통 현갑이라고 해서요. 네. 검은색인데 저게 쇠 아주 얇게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가죽에다가 오칠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저게 가볍고 질겨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정말 그 디테일이 중요한데 보니까는 실제 발굴되었었던 여러 고분들에서 나왔던 거랑 상당히 아주 유사해서 고고학과 게임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만날 수 있다. 근데 적어도 이 게임은 디테일은 정말 나중에 저거 따로 따서 저 나중에 고고학 수업할 때 한번 써도 될 정도로 수업 자료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제 제갈량 부인이 이제 이게 누굽니까? 황월영 역사에는 그냥 황 부인으로만 나오는데 황 부인으로만 나와요? 사실 이분이 못생겼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아버지가 자기 딸 소개할 때 못생겼다 우리 못난 딸 뭐 이런 표현이기 겸손해. 때문에 그게 또 황도 흑피라고 해가지고 머리는 금발이고 얼굴은 검다 뭐 나오는데 그건 2차 사료에 사실 그게 아버지가 우리 딸 이뻐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저 시절은 모른다. 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그러냐면은 이쁘면 이쁘다고 뭐라 그럴 것이고 또 못생겼으면 설마 그걸 똑같이 믿냐라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얼굴을 살짝 가렸습니다. 영리하네. 예. 황도 흑피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마 무슨 서역계통 사람이 아니냐 뭐 네.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 이게 하나하나 밝히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또 이게 다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다 잘 녹여내냐 했을 때 얼굴을 가리는 쪽으로 갔다. 이거 나름대로 잘 피했습니다. 그래요? 여튼 여기 나오신 분은 미인인데요. 굉장히 사실 미인. 가렸지만 얼굴이 다 보여요. 여인의 외모보다 그 뒤에 나오는 촉등이라든가 금동향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맞아요. 출토됐던 유물이 거의 그대로 재현됐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신경을 디테일을 채웠다는 걸 보면 얼마나 이 게임의 진심인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개발자분들 인터뷰 보면은 네. 이제 얼굴들이 나오시거든요. 네.
진짜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얼굴만 보고도 네, 판단이 그 진심이 됩니다. 느껴지는. 아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개발자다. 그리고 아까 항어령 이제 가면을 쓰고 있었잖아요. 가면을 좀 벗은 항어령을 보고 싶으면 네. 네. 스킨이 또 있더라고요. 아주 저렴하게. 그건 유료구나. 있어요? 네, 아주 저렴하게 그게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걸 구매하면 네. 또 항어령의 아. 전체 얼굴을 또 볼 수가 있다. 네. 아하. 우리 장군님은 많이 이제 중국의 현장들을 또 삼국지 유적지 많이 가셨잖아요. 네, 네. 거기에 무덤을 가보신 적도 있어요? 무덤이 정말 많습니다. 아, 맞아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요? 아직까지 남아 있는 무덤이 네, 네. 정말 많고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누구 무덤 가보셨어요? 이게 삼국지 등장인물 가운데는.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무덤은 사실 몇 개 안 되는데 네, 네. 그 무덤이 이제 조조 무덤이 있고 조조 또, 무덤. 네, 그다음에 조휴 무덤. 조휴? 네, 이제 조휴도 이제 조씨 또 이제 또 명장이라 할 수 있는 보통 기마 특기를 갖고 나옵니다. 네. 말을 잘 타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유비, 관우, 뭐 장비 이쪽은 무덤이 없어요? 유비는 있습니다. 유비는 유비는 있어요? 아. 이제 청두에 있고요. 무사 뒤에 같이 네. 제갈량과 함께 있죠. 예. 관우랑 장비 무덤 다 남아 있고 이제 조휴 무덤을 제가 실제로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지만 다행히 낙양의 이제 문물국에서 허가를 해줘서 이제 그래요? 네,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고 왔는데 제가 거기를 진짜 들어가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조조 무덤이랑 비교해 보고 싶었거든요. 아. 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이제 조조의 무덤이랑 네. 조휴 무덤이랑 어떨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 스튜디오만 해요? 무덤 하나 이 정도 되고요. 이 정도 되고, 예, 저기 오. 들어가는 입구가 한마디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전체 면적이 740평방미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깊이가 한 15m 이상 되기 때문에 한 740 4층, 5층 지하 간다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무덤이 그 무덤으로 사람들이 모시는 것하고 네. 실제 그 사람이 묻혀 있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예컨대 그러니까 의관총이라고 해서 뭐 장비 같은 경우는 목은 아예 그냥 양자강이 버려지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주고 아마 이제 관우 같은 경우도 세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살면서 가장 극적으로 발견된 그러니까 고고학자가 증명했었던 유일한 고분이 조조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사실은 논란이 좀 많아요. 왜요? 왜냐면요. 2009년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2009년? 네, 2009년도 얼마 안 최근에 돼요, 예, 얼마 안 보고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고고학자가 했는데 그 동네가 하남성의 안양시라는 곳이 있는데 안양시가 원래 유적지 많은 곳입니다. 네. 그 동네 이제 경주 같은 유적지 도시인데 도굴이 그렇게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무덤이 있으면 무덤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그러니까 너무 도굴이 돼서 거의 도굴들이 인턴들이 실습하러 올 정도로. 여긴 한번 갔다 와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털어가서 나중에는 털다 벽에 있는 화상석이라고 하는 벽체까지 뜯어 파는 거예요. 그런 무덤이 워낙 많은 곳이니까 거기는 한두 개 털렸다고 이 문물국의 고고학자가 움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안 되겠다. 갔어요. 갔는데 조존지 모르고. 근데 문제는 거기 바닥에 이게 석표라는 게 있는데 시간에 우리 택배 같은 거 보면 이거 있죠. 태그, 꼬리표. 네. 예. 그게 남아 있는데 거기에 조조를 의미하는 위무왕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어허. 몇십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조가 맞다. 근데 일단 문제가 사람이 위무왕 그러면 이게 그 살아있을 때 명칭과 죽었을 때 명칭이 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안 맞는다는 평도 있었고, 또 하나 문제가 거기 나와 있었던 사람 인골이 약 한 60세 정도이고 여자가 2명이 묻혀 있었다. 근데 조조가 60대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죠. 맞네. 생각해보면 예, 그러네. 예. 그래서 또 조조가 원래 도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도굴 방지하기 위한 무덤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설사 자기가 넣어도 여긴 내 조조 맞다는 것을 표시를 할 리가 없죠. 그만큼 업보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문은 피리머는 이렇게 무덤에 물건들은 어디 가고 태그밖에 안 나오냐, 돌 서표밖에 안 나오냐. 그러면 그 당시에 무덤 파면은 딴 데 서표가 많이 나오냐? 안 나와요. 오. 그래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결정적인 증거라 보기에는 사실 조금 좀 약하다. 약한데 문제는 이게 발굴한 곳이 중국은 사회과학원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과학을 이제 인문사회를 한 담당하는 과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고고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발굴했어요. 했는데 아이고 이거 배상합니다 아닙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맞다라고 예 이거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공식적으로는 말을 안 해요. 근데 학자들 개인끼리 이야기해 보면은 야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조조라고 그냥 믿어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합의가 됐다. 예, 네, 조조로 합의됐고, 합의됐다. 장군님은 그 여포 무덤도 다녀오셨어요? 여포 무덤도 이제 다녀왔고요. 여포 무덤 어디 있어요? 여포 무덤은 지금으로 하면은 온현, 그러니까
사마이가 그 한해건 5년 출신인데 5년에서 동쪽에 있는 무섭현이라는 곳에 있어요. 현재 지명으로 무섭현. 무섭현. 네, 그곳에 있는데 사실은 그곳을 실제로 저도 100% 여포 무덤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전해져 내려오는 의관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저 개인 채널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전해 내려오는 무덤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네. 남아 있다는 것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네. 있는 게 낫죠. 없는 뭐라도 남아 있으니까 어. 그게 계속 이어지고 거기서 또 뭔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 그냥, 그 여포 네. 무덤은 어떻게 뭐 잘 해놨어요? 사실 방치 상태이긴 하죠. 아, 방치 상태예요. 사실 이게 무덤이라는 게 나오려면요, 그 사람이 위대한 거 관계없이 그 사람의 그 시즌 수습하고 묻어줄 수 있는 후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포는 역사에서는 되게 멋있게 나오지만 죽을 때 보면은 그냥 너무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을 누가 거두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맥락에서 보면은 실제로 무덤이 있다고 한들 이게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나. 여포는 후손이 없었던가요? 그냥 예,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게임에 나오는데. 여포가 왜 삼국지에서 거의 이제 원탑 무력은. 느낌이잖아요. 무력으로는. 인중여포. 원탑이 여포 아니면 관우 또 누구 있어요? 뭐 연이 보면은 근데 관우 장비 둘이서 해도 뭐 여포랑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아, 여포가 원탑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탑 저는 아. 인중여포, 마중적토. 어떻게 여포 인정입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습니다. 무력으로는 여포가 어쩔 수 없을 것 원탑이에요? 같아요. 무력은. 그러니까 1대1의 전투력에서는 아마 네. 여포가 그러니까 여포의 출신 지방이나 이것이 지금의 내몽골 지방이고 그 당시에 중국이 기마라는 걸 받아들였다 해도 여포의 정사 기록에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전형적인 기마 민족들의 전술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족적인 게 아니라 타고난. 근데 거기다 이 사람이 타는 말이 적토마니까 이건 뭐 날개를 달린 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국은 사료에서 비장이라는 말을 써요. 맞아. 날라다닐 비자의 장수장인데 비장이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사료에서도 이 여포는 비장이다. 거기서 말한 인중 여포라는 말은 이 사람이 훌륭하다기보다 최강의 이제 그거를 한 거고 관우와 장비가 만인지적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면 여포는 비장이라는 호칭을 받은 장군인 거죠. 어나더 레벨이네요. 예, 아주 굉장히 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호칭을 항우 이래 만인지적을 항우. 받은 사람은 관우와 이제 장비가 그 호칭을 받은 거죠. 항우도 비장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쓰진 않았어요. 항우한테는. 네. 와, 여포가 원탑이네 그냥. 방구석 여포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근데 그래서 그 말도 나온 거죠. 그쵸, 예, 그쵸. 나온 건데. 방구석에서 워낙 잘 싸우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존 인물에 대한 평가와 아까 말한 후손들의 그 내력이 있는데 문제는 명초에 소설 삼국지연의가 나온 다음에 그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판이하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소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포는 더욱더 배반배신의 아이콘이 되면서 역사의 평가절하를 더욱더 혹독하게 받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가장 아쉬운 게 조조가 왜 화타가 가서 이제 머리 두개골 절제 수술을 갖다가 하자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그때 심지어 마취제도 있었거든요. 마비산이라고 하는 게 역사 정사 기록에 있었고 또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봐도요 뇌수술이 엄청 발달해 있었거든요. 뇌 열면 죽는다는 검은 냈었다는 건 약간 오해인 것 같고 그 조조의 그때 과감하게 머리를 맡겼다면은 그래서 이 조조가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게 머리를 열어서 살아난 증거도 있잖아요. 고고학적으로. 네네네. 이걸 왜 열었을까? 편두통 때문에 열었다고 보통 하죠. 편두통 때문에 머리를 열진 않거든요, 사실은. 현대학에서. 그때 이제 믿음은 두풍, 머리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아프니까 뚜껑을 따갖고 바람을 뺀다. 이런 믿음에서 머리를 있긴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고대에는 아마 귀신이 들렸으니까 머리에 뚜껑을 따서 귀신을 나가게 한다 이런 믿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두풍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머리에 바람이 들었다. 뚜껑을 따면은 바람이 빠져나갈 테니까 그런 이제 의학적이지는 못한 판단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건데 수술기 자체가 살아날 수도 있죠. 근데 마비산이라는 거에 그 재료를 보면은 아편이나 뭐 대마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전신마취할 때는 좀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네. 조조가 그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그런 수술을 하면 지금이야 뭐 항생제 많지만 그렇죠. 가면 뭐 엄청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과거 뇌수술의 생존율이 고고학자가 보면은요 이게 한번 이 수술하고 죽은 사람들은 뼈가 안 자라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당수 자라는 게 있으면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생존했는지 알 수 있는데 참고로 가장 발달된 곳이 고대의 마야인데요. 마야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심지어 19세기의 남북 전쟁 때 미국보다 높았어요. 맞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게 생존율이 고대 마야가 미국
중국을 능가했어요. 머리를 잘 따요, 진짜. 머리를 잘 따요. 근데 왜 따는지는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이제 필요하니까 뇌출혈이 있다, 뇌압이 올라간다, 명확한 징후가 있을 때 이제 버홀이라고 해서 머리에 이제 두개골을 열어서 이제 압력을 줄여주는 명확한 목적이 있지만 아니, 자 봐봐요. 이 뇌를 딸 때 지금은 뭐 MRI 찍고 CT 찍고 하면서 정확히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보고 정교한 톱으로 이렇게 쓸어서 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땐 그런 게 없잖아. 그때 근데 화타는 아마도 뭐 끌 같은 걸로 그게 사실 외과용 수술 메스 같은 경우 제 친구가 전공이 그거예요. 수술 메스를 공부하는데 이 사람이 따로 나온 게 아니라 전쟁 무기가 보통 외과용 메스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이 발달하면서 정교한 무기 발달해서 상대방을 갖다 암살하기 위해서 작은 칼도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수술 수술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쟁 무기의 발달은 수술이다. 또 하나가 재미있는 게 이 뇌막도 앵간하면은 우리가 이거 설마 하니 금방 죽었겠지 했을 텐데 중국도 얼마 전에 그 산동성에서 6,000년 전에 이미 나와요. 뇌수술이 나오는데 이 구멍이 3cm 정도 남아있거든요. 아니요, 뒷구멍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가 되면 아마 모르긴 해도 이게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의 노하우가 있지 않았을까. 예. 뭐 이 저 의료 얘기 좀 나온 김에 그러니까 화타는 이 당시 사람은 맞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인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삼국지 때 살았었어요? 조조를 만난 거는 맞고 근데 이때 아마 죽었죠. 주인공 정서 나와 있고 왜 죽여요? 머리 딴다고 하니까 조조의 주치의였는데 조조가 만성 편두통을 앓고 막 이런 증세니까 화타가 이제 일종의 외과 시술적인 방법을 제안했는데 조조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은 저거 나 암살하려고 그러는구나.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도망간 고향으로 간 사람까지 잡아들여서 투옥시켰다가 감옥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게 됐고 그로부터 11년이 지나 사실 번성전투에서 관우 장군이 아마 독화살을 맞았다라는 정사에서는 왼팔에 맞았다 그러는데 소설에서는 이제 오른팔에 맞은 걸로 나오지만 그때 분명히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뼈를 갈가내서 독을 제거했다라는 그 시술 방법이 정사에도 나와요. 근데 그게 화타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나관중은 역사상의 천하의 명의와 역사상의 최고의 장수를 이 소설에서는 둘이 신의 경지에 이른 두 사람이 만나는 설정을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 독화살 맞으면 실제로 그렇게 뼈까지 긁어내면 되긴 돼요? 근데 사실은 말이 독화살이지 독화살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독이라고 하면 신경독이랑 혈액독인데 신경독은 마비를 시키잖아요. 이 시절에 그럴 만한 독이 잘 없어요. 뭐 보고독이나 보툴리눔 톡신, 뭐 보톡신에 하는 그런 건데 그건 맞으면 죽습니다, 그냥. 그거 아닌 거고. 그건 아닐 거고. 그다음에 혈액독은 이제 뱀독 같은 건데 그거는 혈액을 응고시켜가지고 썩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건 아니었을 거고 그냥 화살을 맞았는데 관우가 이제 옆에서 군의관이 말했을 거예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장군님. 네. 술 먹다가 덧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염증이 안으로 들어가서 뼈에 골수염이 생기면 그때는 뼈를 갉아내야 돼요. 왜냐면 거기 염증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정말 했을까 싶은 게 뼈막은 진짜 예민하거든요. 이거는 살을 칼로 대는 것보다도 훨씬 아프고 당시에 있는 마취 기술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보면은 바둑도 뒀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그거는 소설인데 정사에 이제 괄골요독이란 말이 나와서 괄골요독? 네, 뼈를 갉아내며 독을 치료했다라고 나오니까 그럼 아마 옆에 한 10명 잡았을 거예요. 장군님 가만히 계시라고. 저기 바둑을 뒀다라고 하지만 바둑을 이겼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아마 누워갖고 제정신 아닌데 막 3회 2 막 그래서 막 3회. 그런데 이제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참았다고 보니까 그 말에 이제 소설에서는 화타가 장군께서는 천신이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관우는 화타에게 그대야말로 신이로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조조는 결국 편두통으로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뭘로 죽었습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시신에서 결핵균의 흔적이 발견이 되거든요. 시신이 있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결핵균이 있어요? 결핵균이 무덤에 그게 나왔고 조조 무덤에서? 정말 가까이 지냈던 곽가가 젊은 시절에 결핵으로 요절을 하잖아요. 이 시절에는 결핵이 굉장히 많았고 아마 조조가 젊은 시절부터 계속 야전 나가고 뭐 원정 나가고 이랬으니까 잘 못 먹고 하면 결핵이 잘 옮거든요. 그나마 왕이고 하니까 잘 먹고 해서 견디긴 했겠지만 이제 결핵으로 쇠약해진 다음에 노환으로 사망했겠죠. 그래서 이 게임에 보면 그 캐릭터도 내가 설정할 수 있지만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직업. 네, 그래서 내가 의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캐릭터는 뭐 초선 뭐 이렇게 해갖고
초선이어서 이렇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고쳐주십니다. 거기 이제 청랑 뭐 이런 직업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청랑이라는 거는 뭐 그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화타가 쓴 의학서가 청랑서입니다. 화타가 쓴 의학서적 이름이 네, 청랑서. 청랑서예요. 풀을청에 주머니 낭자를 그렇구나. 쓰죠. 아마 그래서 일종의 비급에 의학 비급서 같은 이렇게 하면 낫는다 약간. 요교를 담은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특이한 게 이런 천하결전 같은 장르에서는 전쟁이 필수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이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항상 힐러라는 직업이 로얄이에요. 로얄? 왜냐면 다들 싸우고 싶잖아요, 솔직히. 아니, 우리 5명이서 만약에 적이랑 싸울 거예요. 그러면 멋있게 싸우고 싶지. 예. 나는 후방에서 굳힐게 이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게임인데 나는 뒤에서 칠게 막 이런 거 하고 싶지. 근데 그래서 좀 드물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로얄 직업이 아마 될 겁니다. 사 저도 동의하는 게 저는 이제 그 유목민족들 징기스칸 부대를 보통 세계 최고의 무슨 강력한 부대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경기력이나 군사력이 뭐 특출됐다기보다 그 사람들은 힐링 결국은 궁극적으로 멘탈과 건강을 같이 관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싸우면서 가는데 다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회복시키는데 뭐 요즘 같은 의사가 있었냐? 샤만들이 이제 힐러, 그러니까 이 샤만들은 병을 고치는데 병과 동시에 이 전사들의 PTSD를 고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스키타이 시대 보면 마찬가지인 게 꼭 스키타이 시대 같은 경우는 고분을 팠더니만은 여자가 한 명 나오는데 여사제예요. 또 무덤들은 전사밖에 안 나오는데 100명 중에 한두 명꼴에 나오는 거는 여성 사제인데 황금으로 두르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생존 모습을 뭐 보여주는 황금 띠를 보니까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점을 치고 전사들이 무릎 꿇고 거기서 힐링을 받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슨 약도 주고 뭐라도 했겠죠. 술도 한 잔씩 주면서 그게 얼마나 잘 돌아가냐에 따라서 그 부대가 강력해지냐 망하냐인데 직업이 뭐뭐 있습니까? 주력 부대로서의 진군. 진군? 이 주력 부대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천병이나 기습을 담당하는 신행. 이 두 분야가 전투 부대라고 한다면 지략을 싸고 작전 참모를 하는 기좌. 지략과 기좌. 그다음에 군량, 보급품, 군수품을 지원하는 병참. 그다음에 건설, 철거, 투석, 충차 건설 등 장비 획득을 담당하고 있는 천공. 거기가 이제 공병쯤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힐링을 담당하는 청랑, 단약 제조, 그다음에 병사들을 회복시키는 그렇죠. 그런 역할들이죠. 진수가 쓴 정사 자료는 문제가 팩트에 가까울지는 모르나 너무 소략하고 간결해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삼국지 연의는 매우 풍부한 무궁무진한 스토리텔링인데 다만 이제 과장이 심하다 보니 주요 전쟁의 관건은 여포 같은 최고의 무장들의 주로 화력으로만 그려지는데 사실 전쟁사가들이 볼 때 이미 이 시대에 전국시대 이후부터 중국의 전쟁의 양상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보병군단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작전, 진법, 전략, 그다음에 훈련, 사기 그리고 병참과 청남처럼 보급이 원활하고 치료를 잘해야만이 종합적 전쟁이 되는 건데 이제 소설이 너무 또 무장들에 집중됐다면 이 게임은 실제 역사의 전쟁의 밸런스를 매우 구성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작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은 현재 중국에서 이 게임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랑의 경우도 20에서 30%의 균형을 맞춰야만이 유리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집중된 게 아니라 밸런스를 유지하면 이 6개의 직업군의 밸런스가 얼마나 승리의 관건이냐 이러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적벽대전이 왜 자꾸 중요하냐고 하면은 조조 본기편을 보게 되면 조조는 적벽대전의 패배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이렇다 할 전쟁도 하지 않았으나 강동 지방의 전염병으로 우리는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이제 주위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관건은 당연히 화공작전이었고 조조의 선단을 모두 불태우면서 승리했지만 후방에 남은 조조의 남은 잔존 세력도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그나마도 다 죽었다 그래요. 요즘도 보면은 전쟁 보면은 무기가 없어서 망한다기보다 무기에 대한 제때 보급 못하고 군사들 잘 조를 못하면 그냥 끝이다. 이 게임도 상당히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을 잘 반영한 게 저는 솔직히 근데 청랑보다는 신행을 하고 싶습니다. 신행? 뒤로 돌아서 은밀하게 약간 스파이 같은 거죠 이게? 아니 그 힘든 거 하세요. 기습 작전. 힘들어요. 이거 게임이다. 제가 안 가도 얘가 가잖아. 캐릭터가 가는 거죠 이렇게. 교수님은 뭘로 캐릭터 저는 뭐 고르실 당연히 거예요? 천공이 낫죠. 천공. 아무래도 천공. 저는 고대 기술 관심 많으니까. 공병. 교수님은 저는 기좌입니다. 기좌. 지략. 제갈량바이기 때문에 제갈량. 그러면 지략가. 양양이님은 저도 신행. 신행. 이게 스파이. 한국인이 신행이 많을 것 같긴 해. 실제로 네. 간도대전에서 이제 조조가 기습 작전으로 원소를 이겼거든요. 맞아. 오소. 근데 딱 이게 신행이랑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를 할 때 직업을 신행으로 하면 간도대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보니까 신행이 일반 행군보다 20% 빠르고 또 잠복
그런 것도 할 게임하다 수가 보면 있고 빠른 게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뭐 딱 기습을 하기에 정말 진행. 좋은 네. 요즘 근데 워낙 젊은 분들이 이제 한자 교육이랑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신행 그럼 뭐 신혼여행 뭐 이런 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또 게임하시면서 한자 공부도 하시면 그러네요. 재밌겠다 생각도 들고 그 지략가 쪽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갈공명이나 뭐 많잖아요. 네.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 지략가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뭐 역시 그래도 제갈이다 뭐 이런 분들 계시고 또 실제 제갈은 좀 너무 부풀려졌고 위나라 쪽이 훨씬 그런 지략가들 많았다는 분들 계신데 네 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삼국지 지략가는 누굽니까? 그냥 어쨌든 제갈량이 어쨌든? 예, 연의에서만 본다면은 네.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연의 기준으로는 네. 제갈량, 저는 곽가. 곽가. 조조의 곽가. 이 양반은 뭐 건수 하나 있어요? 사건 같은 거? 일단 조조가 그 네. 원소 밀어내고 북벌해가지고 안정화시킬 때 곽가가 가장 뛰어난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때 결핵 걸려서 요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희에 따르면은 네. 그 적벽대에서 진 다음에 조조가 곽가가 있었더라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엄청난 곽가가 네. 207년 죽었으니까 적벽대전 전에 죽어서 전반부 관도대전까지의 그 활약이라든가 조조에게 큰 기여를 했던 뛰어난 아주 책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곽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에서 곽가가 이제 행동하는 참모입니다. 말 타고 막 뛰어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막 명령을 막 내려요. 나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곽가 역시. 근데 이제 저는 그 지략가들 보면서 옛날에 이게 책 보면서도 좀 신기했던 건 이 양반들이 늘 그냥 가만히 방에서 누워서 이제 다 판세 분석을 하잖아요. 도대체 이건 뭐 무슨 근거로 어떻게 판세를 분석한다는 걸까? 이게 그냥 누군가 이렇게 계속 정보 주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여기저기서 소문 전해 듣고 만화책을 보면은 말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큰 연을 날려서요. 자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봅니다. 신호를 줘요. 이렇게 막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막 역사에 그런 게 있어요. 실례지만은 저기 작가님 그 병원은 제가 좀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병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을 타고 다녀요.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지도의 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전국시대 때 이미 나오고요. 진나라 때 나온다 보면 이게 일단 약도 같아요. 포인트를 딱딱 찝고 이제 각 정말 주요한 것들을 표시한 지도가 이미 무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독도법을 이미 행하고 어떤 무덤 봤더니만은 진나라 쪽에서 이게 가슴에 지도를 자기가 안고 죽어 있는 무덤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도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되게 소략하지만은 그 모든 정보가 다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보드 게임 있지 않습니까? 네. 보드 게임 결국 전략을 짜는 그러한 기본적인 판세를 연구하는 거니까 아마 우리는 지금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과거 사람들이 지도가 요즘 같은 지도 없다 그래서 과연 지형을 몰랐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마치 우리 보면은 요즘 GPS로 어디 가지만 옛날에는 그냥 지도 몇 번 보고 갔잖아요. 그걸 또 대입해 보면 그 당시에는 더 소략한 지도지만은 충분히 그 안방에 누워서도 그 거대한 판세를 잃지 않았을까? 그런 거는 네. 이제 그 이면에 사실은 각국 간에 치열한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첩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적의 정탐을 하고 정보를 빼내고 말씀하신 지형이나 지물이라든가 위치를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보, 첩자들을 비롯한 정보를 최상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고급 정보를 얻고 이걸 확보하고 있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략가들의 경우도 다양한데 각 나라마다도 있고 시기별로 그리고 그들의 활약의 비중이나 정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반부의 곽가라든가 가우 같은 인물도 있을 수 있고 순욱, 노숙 뭐 다양하죠. 각 나라마다 활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개인이 뛰어난 정도랑 활약의 정도 그다음에 역사적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런 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마이를 사마이와 그리고 너무 아쉽지만 강동의 주유를 주유를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 게임에서 직업으로 나누면 진군이면서도 기자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대도독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중요한 지략을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적벽대전에서 거의 대부분의 계략은 주유와 황계에 의해서 구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제갈량의 손아귀에서 나온 것 같지만 이것은 나관중의 페르소나인 제갈량을 위해서 나관중이 그렇게 기획을 한 거고 실제 사료에서는 바로 황계와 주유에 의해서 거의 계략이 화공작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안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된 거죠. 그래서 저는 주유를 꼽고 싶지만 주유가 너무 유감스럽게도 30대 중반에 죽으면서 아쉽고 결국 사마이가 조조 밑에서도 능력을 피면서도 견제를 받으며 그걸 참다가 조조의 말년에서부터 바로 활약을 하고 번성해서 관우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오장원 전투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결국 자신이 권력을 찬탈까지만 안 했다면 저는 제갈량과 거의 비등한 그런 인물인데 제갈량이 죽는 순간까지도 충정을 바친 인물이라면 사마이는 결국 정치적 야망을 끝내 자기가 버려서 찬탈한 그 부분 때문에 네네네. 5점을 남겼지만 제가 봐선 너무 조씨 집안이 거의 나라를 말아먹는 상황에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마이가 그것도 저는 정치적 냉정한 결단이지 물론 후대의 역적이라고 비판을 받지만 큰 결단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지략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강한 나라에서도 무척 필요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객관적인 전력이 좀 약한 상황에서 그걸 뒤집어 엎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 이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좀 점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갈량에 우리가 더 많은 마음이 가는 게 뭐 그런 이유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지략가, 전략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처럼 저도 사마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당태종이 사마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문으로 시작해서 무로 끝났다. 그 말은 이제 문무를 딱 경비했던 인물이 이제 사마이라는 거고 이제 사마이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장수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됩니다. 왜 자꾸 싸우지 않고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네. 항상 이제 사마이는 다 그들과는 생각이 다르게 본인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걸 설득해내요. 그거를 또 설득해내고 결론적으로는 사마이는 이겼고 야전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자주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사마이가 그리는 큰 계획을 보면 집요하고 주도 면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동시대 사람들과는 레벨이 다른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사마이란 사람은 소설의 가장 피해자로서 마지막 죽은 맞아요. 제갈공명이 무서워 도망갔다고 이렇게 희화화 있지만 이 사마이가 살았던 동시대에서 사마시 집안은 최고 명문가 집안에 8명 아들들 중에서도 사마이가 최고로 치는 사마방이 가장 아끼는 그러니까 그 동시대 최고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찌감치 조조가 관직으로 스카우트를 주려고 했고. 했는데도 그걸 무려 7년 동안이나 마다하면서 시기를 엿보고 엿보다가 이제 29살 다 돼서 처음으로 공직을 맡게 되면서 그것도 서서히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능력을 서서히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은 유비와 제갈량을 하고 있지만 후반부는 이 사마이라는 사람의 존재감과 이 압도적인 이 능력이 점점 오는데 때는 제갈량은 이제 와병이 깊어가며 도저히 사마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장원 전투가 끝났을 때 제갈량이 죽고 결국 촉한이 퇴군했는데도 사마이가 제갈량의 군진을 돌아본 다음에 제갈량이라는 인물은 천하의 기재로구나라고 감탄하는 거는 이 두 사람이 상호를 서로 예우해주고 존경하는 그 모습이 그게 정사의 품격이에요. 근데 이제 소설은 너무 이것을 희화시킨 거죠. 저는 제갈량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약자로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게 가장 안타까웠던 게 제갈량이 무덤 쓸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절대 무덤에 돈 들이지 마라. 그리고 나라 망하니까. 그리고 군사들이 왜 야사입니다마는 끌고 가다가 이 무덤 끈이 관끈이 자연히 끊어지면은 거기다 그냥 묻어버려라.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내 무덤을 모르게 작게 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정말 제갈량은 마지막 가는 때까지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임관을 잘해야 돼요. 어디에 가느냐가 왜 유비를 고르냐고. 신야성까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갈량파인데 제가 제갈량을 좋아하는 거는 전쟁의 지략가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약소한 나라에서 건실한 행정가로서 특히 유비가 죽은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 촉한을 현상을 유지시키면서 끊임없이 남만도 공략하면서 북벌은 사실은 실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오로지 돌아가신 선군이신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 저 역적의 무리를 토벌하겠다는 걸 행위로 보여주는 거지 실제 전쟁으로서 승리를 하려는 거기는 어려워요. 근데 네네네. 그 촉한을 건실히 했던 행정가. 그래서 진수도 제갈량 열전에서 제갈량은 가장 뛰어난 행정가로서의 그 모습을 하되 종종 제갈량이 전쟁에서 진 것은 그는 지략과 임기응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사실 지략가라기보다는 행정 굉장한 행정가고 내실을 그래요? 다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점만으로도 제갈량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충정을 끝까지 지킨 네네네.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끝으로 그 역사적 평가에 관한 건데 왜 왕조가 바뀌고 하면서 보통 그 왕조 때 필요한 사람들을 가장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송대 이후에 완전히 바뀐 거죠. 아 그래요? 정사는 온전히 조조와 위나라를 정통으로 해서 썼는데 시간이 지나가며 송대에 와서 네. 다시 성리학적, 주자학적 세계관이 중심이 되면서 한나라 황실의 후손인 유비가 정통이고 유비를 중심으로 한 도원결이 또 삼고초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소설이 거기에
이제 가미가 돼서 이 나관중이라는 사람은 전통적인 한족의 사대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송대 이후로 바뀌는 또 한 번의 사람들의 해석이 있는 거고 어쩌면 2026년 이후로 또 아마 삼국지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나왔잖아요. 천하결전 예. 묘사된 인물 그리고 이들의 퍼포먼스를 보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 후대에는 여포를 평가할 때도 유비를 평가할 때도 이제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이전의 삼국지는 잊어주시고 새로운 삼국지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6가지 직업군들 가운데 한번 본인의 캐릭터에 맞는 아니면 본인이 평소에 못 해봤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역할들 한번 맡아보시고 또 마음에 드는 캐릭터들 한번 골라보셔서 새로운 삼국지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저는 원래 모바일 게임을 네.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니까 약간 이게 해자스러운 면이 있어요. 원래 이 SLG 게임은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제하게 만드는 거 있거든요. 막 전쟁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막 엄청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건 무조건 5분 안에 돌아오는 게 있고 그래요? 왜냐면 뭐 건물 같은 거 지으면 막 12시간, 24시간 걸리고 돈 내면 깎아주고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그냥 빨리빨리 쳐집니다. 진짜 게임을 많이 하시나 보다. 저는 게임 좋아하니까 그래서 네. 한번 직업이 있는 거 좀 진짜 특이해가지고 네, 굉장히 해자스러운 게임이더라. 저는 사전 예약 이미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등해가 넘었다는 운평도를 또 좀 다녀왔는데 다녀오셨어요? 네, 좀 어때요 거기? 그냥 산인데요. 넘어갈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길로 이렇게 갔는데 조조나 아니면 사마이, 제갈량 모두 다 전쟁에서 중요시했던 게 다 군량 그게 이제 제일 부분이기 중요하죠. 때문에 맞아. 네, 네. 이 게임에서 또 그 부분을 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점이 또 신기한 것 매력적이더라고요. 같아요. 네. 저희 한번 5명이 한 팀이 돼갖고 나라 한번 치러 가보죠. 뭐. 오호 장군이 됐네요, 이제. 네, 저는 무조건 여러분 힐링 시켜드리는 청랑. 네, 힐링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네. 청랑. 이런 다양한 직업과 캐릭터가 있는 삼국지 천하 결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 이건 지금 현재 사전 예약 중이니까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예약하셔서 원하는 캐릭터, 원하는 또 직업들 잘 선택해서 즐거운 시간 또 남는 시간에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삼국지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에 삼국지 천하 결전 2 나오면 다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즐거운 휴일들 계속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